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영일입니다. 네, 박수 쳐주셔도 좋습니다. 인간의 연민과 챗GPT의 공감. 제목이 좀 독특하다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강의 제목이 왜 저렇게 정해졌는지 마지막에 가서 딱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강의는 60분 동안 유튜브 2배속 정도 빠르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300장이거든요. 둠어, 부머 논쟁이 있습니다. 둠, 우리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붐, 우리의 행복은 더 심화될까요? AI가 우리를 파멸시킬 거냐? 아니면 우리를 긍정적으로 더 진화시킬 거냐? AI 부머, 두머 논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AI 비관론자로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일론 머스크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AI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칩을 심어서 인간의 뇌를 증강시켜서 터미네이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위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2명의 실제 인간이 머리에 칩을 심고 생각만으로도 게임을 조정하거나 기계를 작동하는 일에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10명, 2030년까지 거의 뭐 몇천 명을 성공시키겠다고 지금 아주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옆에 있는 제프리 힌턴 교수는 챗GPT와 같은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지능을 스스로 진화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 설계도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프리 힌턴 교수는 자기가 설계한 AI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배로 괴물을 낳은 거 아니냐, 얘가 사람을 파멸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리 챗GPT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샘 올트만, 대표적인 이제 낙관론자인데요. 인류의 불과 같다. 불이 도시를 태운다고 이점을 버릴 수 없듯이 AI는 결국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AI 두머 비관론에 가까운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려주시고, 나는 낙관론에 가까운 것 같다. 훨씬 많으시네요. 지금 비관론에 손 드셨던 분들이 오늘 제 강의 끝날 쯤 되면 태도가 살짝 바뀌실 수 있다면 오늘 제 강의가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본성, 권위, 맥락, 공감, 그리고 진화. 저는 학부 전공은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를 전공을 했고요. 저희 과에 드물게 인공지능 전공 교수님이 계셔서 저는 인공지능의 진화 과정을 옆에서 같이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공학을 공부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 문제해결 방법론을 배우는데요. 이게 사실 전통적인 교수 모형이거든요. 교수법, 학습법 다 여기서 나옵니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정상인 상태로. 그런데 이것은 현상 유지에 불과하지 진화는 아닌 겁니다. 인류 문명의 진화는 합리가 아닌 직관으로 설명이 됩니다. 실제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는 인간의 본성이 합리성이 아님을 증명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AI가 합리성을 탁월하게 잘 구현해주고 인간의 본성은 직관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다는 건데요. 인간은 실제로 이 직관이라는 본성뿐만 아니라 합리적 사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관은 빠른 생각, 합리는 느린 생각으로 분류합니다. 왜 직관은 빠른 생각일까요? 인간의 본성이라서 순리적이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사고는 왜 느린 생각일까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관찰해 보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을 직관적으로 결정하고 5% 정도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합리적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실수하면 안 될 때, 시험을 본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만약 합리적 사고가 바람직한 거라면
5%가 아니라 20%, 30%, 50%를 써도 아쉬울 텐데 그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인지 과부하, 지적 노동, 스트레스, 번아웃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굿뉴스, 다행인 것은 챗GPT와 같은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직관이 아니라 합리를. 그러면 우리는 이 합리적인 업무를 보면서 그동안 머리가 지끈거리고 피곤했는데 시간이 남아 돌게 됩니다. 남는 잉여 시간에, 그 여백의 시간에 우리는 본성인 직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요즘 거대한 시스템 문명 사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진화를 멈추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거대한 시스템 문명 사회 속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 속에 어떻게 하면 오늘도 실수하지 않고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현상 유지할 수 있을까? 합리성을 AI에게 넘겨주면 우리는 새로운 진화의 가속화 국면으로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챗GPT가 우리 인류 문명사에 주는 중요한 의의, 첫 번째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AI 영역에 침범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AI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없을 때 육체 노동을 했지만 기계 덕분에 우리가 육체 노동에서 해방이 되었듯 AI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인지과부와 지적노동 번아웃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본연의 재미, 즐거움, 설렘, 따뜻함, 행복을 누려도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공감, 합리성 따위는 AI에게 이제 넘겨주고 우리는 연민, 직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슬라이드를 와서 조금 편집했는데 잠시만요, 좀 건너뛸게요. 자, 이 부분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 그 보고서부터 소개해드릴까요? 한국은행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업무의 내용이 AI 노출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AI에게 대체될 확률이 높다. 자, 오른쪽부터인데요. 그게 의사, 회계사, 변호사 순입니다. 즉, 하고 있는 일이 AI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그 직업부터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그런데 왜 이들이 고소득, 고학력이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쓰기 힘든 합리적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수년간 트레이닝을 받아서 남들은 되게 힘든데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은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주고 고학력, 고소득을 우리가 보장해주는 건데 이제는 그것을 AI가 고스란히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몸값도 떨어질 것이고 법조인들의 몸값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버드에서도 비슷한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챗GPT를 쓰게 했습니다. 왼쪽은 업무 숙련도 하위 50% 그룹인데 챗GPT를 쓰게 하니까 43% 정도 업무가 향상되었습니다. 숙련도 50%, 상위 50% 그룹은 17% 정도밖에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빨간색 막대를 보시면 비슷해졌죠. 챗GPT를 쓰게 되면 실력 차이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거는 챗GPT가 메꿔줄 수 있으니까요. 챗GPT를 쓰게 되면 이제 실력 차이도 상쇄되어 없어지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차이도 없어지고 나아가 장애 비장애 차이까지 없애버릴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글 쓰는 과제, 라이팅 태스크에서 이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챗GPT 도움을 받아도. 한강 작가가 챗GPT 도움을 받는다고 한들 글의 내용이 더 뛰어나지진 않는다. 하지만 글을 못 쓰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글의 내용을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써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미 글을 잘 쓰고 업무 숙련도가 최고조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챗GPT를 쓸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챗GPT를 사용할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 효율성, 한 달, 1년 쓸 책을 반나절이면 쓸 수 있고요. 10시간 걸릴 수행과제, 숙제를 단 10분이면 끝내게 도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됩니다. 안 쓰는 게 오히려 바보 아니냐라는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챗GPT로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챗GPT로 숙제를
10시간 걸릴 거를 10시간이 뭐예요? 일주일 걸릴 숙제를 10분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당당하게 A 받고 그 길로 자퇴를 했습니다. 검정고시 보고 지난주에 수능을 봤어요. 지금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챗GPT가 다 가르쳐 주는데요. 굳이 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는데 어차피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애들이 요즘 다 선행을 하니까 수업 진도를 제대로 나가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명문 학교일수록. 육체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기계입니다. 기계는 참으로 고마운 것이 우리 인간은 육체노동을 반복하면 뇌가 빠르게 망가진다라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작년 9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체노동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계에게 일을 넘겨주고 남는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스포츠와 운동으로 건강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오운환 무슨 뜻일까요? 네, 오늘 운동 완료. 나도 SNS에 이런 거 올려본 적 있다. 해시태그 오운환.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여기 계시죠? 그쵸? 여기 계시다니까요. 우리 두 남자 선생님 두 분. 네, 역시 멋지시네요. 마찬가지로 AI는 우리를 지적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쥐어짜내면서 맨날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원래 이거는 인간이 이런 모습을 보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오직 아주 극소수의 공부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머리 쥐어 짜내는 합리성을 요하는 공부 내용을 교과에서 다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었던 내용들을 집어넣고 우리는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교수가 될 거라면 그래도 되지만 아무도 교수가 되지 않을 건데 극소수의 교수를 닮아가는 커리큘럼을 모든 학생들이 국민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네, 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도구가 우리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확장시켜 주었듯 AI는 우리의 정신을 확장시켜 줄 겁니다.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시스템2 합리성 영역을 맡아주고 인간이 직관에 집중하면 그게 인간의 해방이 아닐까? 그랬더니 챗GPT의 말이 실제로 인간의 해방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은 더 깊고 풍부한 인간 고유의 경험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동조를 해주었습니다. 권위가 추락하다. 촘스키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자, 촘스키는 제가 촘스키 공부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어학자죠. 인류의 석학 중에 최고의 석학입니다. 촘스키는 철학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학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모든 언론사가 촘스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촘스키 일성을 듣는 게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인류의 지성을 대표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어째서 인류의 지성을 대표하냐? 촘스키는 언어학자인데 촘스키의 언어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에만 있습니다. 다른 동물의 언어에는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언어에만 있고 다른 동물의 언어에는 없습니다. 바로 문법입니다. 이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지능이 고도화될 수 있었고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배종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설명인데요. 그럼 촘스키의 언어 모델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도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 모델은 문법으로 설명되는 반면 인공신경망, 인공지능의 언어 모델은 단어와 단어들 간의 맥락적 관계로 이해되고 분석되고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럼 평상시 나의 언어 습관은 1번을 따르나 2번을 따르나 돌이켜보니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다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친구와 만나서 오랜만에 수다 떨 때 친구가 하는 말을 어순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다시 내 생각을 어순에 맞춰서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친구가 정신없이 어순 따지지 않고 막 쏟아내는 단어들이 뭉태기로 내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데 그 단어들이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나 또한 생각나는 대로 어순 따지지 않고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가? 1번 아니면 2번? 2번이죠. 어순을 따지지 않아도 너무나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순이나 문법이 아니라 맥락 그 자체입니다. 맥락은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챗GPT다. 챗GPT는 촘스키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인간 언어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통찰해 내도록 우리를 추동해내고 있습니다. 촘스키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건 인류 최고 지성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인간 지성사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맥락. 인간은 맥락적으로 사고합니다. 인간의 뇌구조를 그 설계도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챗GPT도 맥락적으로 사고합니다. 맥락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상상력과 추론 능력의 본질입니다.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띄울 건데요. 제가 지인하고 밥을 먹다가 챗GPT가 사진을 아주 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컵, 핸드폰, 전구, 메뉴판 4개를 순서대로 쭉 놓고 물어봤어요. 어떤 게 제일 가까이 있고 어떤 게 제일 멀리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챗GPT가 말하기를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유리잔입니다. 맞췄는데 멀리 있는 거는 배경에 보이는 의자와 선반? 헐, 저 뒤에 의자와 선반이 있었습니다. 출제자도 놓친 정답을 맞춘 거죠. 저렇게 사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챗GPT입니다. 몇 시죠? 몇 시죠? 아니, 여기 사진에서요. 자, 지금 챗GPT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지금 몇 시야? 죄송하지만 저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진에서 말이야. 9시 55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방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도 대화하다가 맥락이 헷갈리면 길을 잃고 헤매듯이 챗GPT도 대화하다가 맥락이 헷갈리면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챗GPT에게 질문했는데 얘가 엉뚱한 답변을 했다. 누구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헷갈리게 질문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시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재직하시는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내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 누구 잘못이에요? 아이들의 지능 탓을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지금 헷갈리게 말하고 있구나. 일 수도 있다. 시계가 옆으로 뉘어 있는데도 정확하게 시계를 읽을 수 있는 게 AI입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나중에 오늘 강의 끝나시고 저녁까지 다 끝나신 다음에 가시면서 스마트폰에 챗GPT 앱을 설치하시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만큼 딱 찍은 다음에 이것의 윗부분을 상상해서 그려봐. 그럼 얘가 이거 뭔지 아시겠죠? 챗GPT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냅니다. 실제 사진은 이거예요. 이게 진짜 모습이야 그랬더니 제가 비슷하게 그렸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예쁜 비숑 강아지 그려줘 그러고 했더니 막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챗GPT하고 놀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여기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희미하지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죠. 얘도 이 사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표시가 퇴색된 모습 같아요. 아스팔트 위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원래 그림이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형태네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적 사고는 미래를 예측할 때도 필요합니다. 챗GPT가 어떻게 예측하는지 볼까요? 자, 지금 이 철판을 덮는 중일까요? 걷어내는 중일까요? 덮는 중이라고 예상하신 이유는? 깨끗하고 그 뒤에 굽지 않은 고기도 있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곧 벌어질까? 그릴 위에 고기가 올려져서 맛있는 구이 냄새가 가득 차겠네요 라고 우리와 같은 예상을 합니다. 맥락적 사고는 문제를 규명하고 인식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자, 이 무슨 사진일까요? 네, 뭔지 아시겠죠? 저희 와이프가 술을 잘 못 먹어요. 술을 안 먹는데 저희 집에 선물로 받아놓은 와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겨울에 뱅쇼를 끓이겠다고, 그 뱅쇼가 왜 아시죠? 와인을 냄비에다가 넣고 사과, 오렌지, 계피 이런 거 넣고 막 끓이면 알코올이 날아가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음료가 되잖아요. 뱅쇼. 근데 와인 포장지를 이제 선물을 뜯은 거죠. 뜯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이런 게 나왔어요. 와이프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막 머리를 궁리하다가 여기까지는 한 거야. 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잘 몰라서 이거를 무식하게 막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뚝 부러졌습니다. 이 철심이 여기 박힌 채로 부러졌어요. 네, 다들 탄식이 절로 나오시죠. 저희 와이프가 제가 뭐야 이랬더니
아이고 아깝지만 그냥 버려야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 술을 왜 버려? 그랬더니 어떻게 해?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사진을 찰칵 찍고 망했다. 유유. 어쩌지? 그랬더니 와인병 코르크마개가 부러졌네. 이럴 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데 3번으로 해결했습니다. 챗GPT가 사진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논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까지 해내는 챗GPT 역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한 건데요. 자, 사진을 보여주고, 자, 이 나랑 우리 아내 사진인데 인상파 화풍으로 멋지게 그려줘. 인상파 화풍으로. 시선 처리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하죠. 아, 근데 제 얼굴을 뒤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보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와, 그럼 이 분위기를 모티브로 시 한 수 멋지게 부탁해 그랬더니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랑이 피어나는 두 정원 점점점. 와, 사진을 이해하고 시를 써낼 수 있는 챗GPT입니다. 맥락적 사고여야만 가능한 일이죠. 심지어 최고 권위자가 할 수 있는 평론 혹은 논평, 우리가 여기 크리틱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페이스북 친구이신 이유음 작가님인데요. 이 그림이 AI로 그린 겁니다. 미드전이라는 AI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주는. 그 미드전이로 그림을 그리고 챗GPT와 함께 크리틱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챗GPT가 사진을 보는 눈이 정확해서 밤새 얘랑 이야기하면 흥미진진하다는 거예요. 요즘 작가님의 내면의 이익을 담고 있는 폭풍 속의 신부의 구두, 브라이드가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할 때 폭풍 속의 신부의 구두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이 이미지가 신비롭니 무섭니? 이 그림입니다. 챗GPT한테 묻기를 너는 이 이미지가 무섭니 신비롭니? 라고 물어보니까 반드시 무섭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불길하게 느껴질 수 있고 드라마틱 강렬한 미학을 담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내는 거죠. 혹시 무대 불을 한 번만 싹 다 꺼볼까요? 혹시 가능하실까요? 여기서 해야 되나? 무대 불을 다 끌 수 있다면 그림을 더 선명하게 보면 좋은데 네, 그렇죠. 제 불도 네, 제 조명도 좋습니다. 자, 제가 놀란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미지에는 확실히 신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배경과 섬세한 유리구두의 대비는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다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 한 장의 그림에서 혼란스러운 배경이라는 개념을 추상해냈고요. 저 유리구두의 이미지에서 섬세함이라는 개념을 추상해낸 겁니다. 혼란스러운 배경, 섬세한 유리구두 이 두 개념을 추상해내서 대비시키는 거죠. 인간만이 구사할 줄 알았던 추상적 사고 능력, 추상화 능력을 챗GPT가 고스란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 중에 인간 학자들 중에 최고 경지에 오른 학자들이 구사하는 이 추상화 능력 챗GPT가 지금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신발은 폭풍 속의 고요함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폭풍 후 그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일까요? 이러한 초현실적 특성은 관객이 그 뒤에 숨어있는 가능한 이야기를 더 깊게 탐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가능한 이야기가 뭔지 이 작가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 숨어있는 가능한 이야기가 뭐야? 그랬더니 한편의 전설 같은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바이라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자신의 유리구두를 벗어서 폭풍 속에 던졌어요. 이 유리구두를 흔들리지 않는 정신으로 그 유리를 구해오는 남자가 있다면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전설 같은 소설을 써내려간 겁니다. 챗GPT의 놀라운 상상력이죠. 혹자는 챗GPT와 같은 AI는 학습된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하지 학습하지 않은 건 답변을 못한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프로그램 개발자들입니다.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인데요. 이 프로그래밍만 한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나 이 인문사회학적 통찰력이 부족해서 AI는 우리가 학습시킨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상당히 이렇게 자칫 무식한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동기가, 제가 91학번인데요. 제 동기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
AI 정책 윤리 이것을 총괄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이게 상 당했을 때 제가 문상을 갖다가 제 동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요즘 우리 홍영일 박사가 챗GPT 1타 강사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야 챗GPT는 그 내 분야인데 이렇게 그 친구가 이제 AI 박사니까 그 저랑 둘이 막 얘기를 하더니 야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오간 거죠. 챗GPT는 한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 인간도 한 가지 측면만 예를 들어서 물리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을 봐야 이해할 수 있듯이 챗GPT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AI를 강의해 오면서 가장 AI의 둔감한 순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1등은 교사를 앞지를 대상이 없습니다. 네, 불 켜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이걸로 숙제할까봐 걱정만 하시고 정작 본인들도 안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교수님들 중에 특히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들은 본인들의 이 추론 능력 하나 믿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 챗GPT가 그 추론을 한다고 하니까 괜히 자격지심에 에이 쟤 아직 거짓말 많이 하고요. 오류도 많고 막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가고 근데 학부모님들은 제 강의 끝나면 바로 유료 결제를 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내려오는 길에 모 학부모 특강을 제가 이렇게 거쳐서 아침에 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 길이었거든요. 뭐 다 유료 결제 바로 다 하셨어요. 당장 그 아이들 수행 과제 시켜줘야 된다면서 직장인들도 바로 드디어 이제 나 칼퇴 막 이러면서 이제 챗GPT를 가입을 합니다. 직장인들이 챗GPT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심할서 쓰는 거. 오늘도 1분 늦었다고 팀장님이 심할서 써오래. 짜증 하면서 네가 좀 써줄래? 유유. 그러면 얘가 막 써줘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ISTJ, MBTI를 알려주면 딱 그 MBTI에 맞게 딱 써줍니다. 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자, 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민감한 건데 5번은 누굴까요? 학생 아니고요.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제 강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대상은 제가 저녁 6시에 강의하러 갔어요.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도시락을 먹으면서 밤 9시까지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쉬는 시간 없이 3시간을 강의를 들은 다음에 1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을 해서 저를 10시에 보내는 분들입니다. 바로 의사. 수술 얘가 다 해주죠. 그 다음 진단. AI가 10점 만점인데 전문의가 9점, 전공의가 8점 막 이런 순서예요. 제가 서울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 가톨릭의대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엑스레이 사진을 딱 주고 판독해주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얘가 저 충치 소견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치료 계획까지 알려주는데 교수님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저거 내가 하는 건데? 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제가 유튜브 쇼츠 영상에 올렸는데요. 요즘 아이들 말로 떡상을 해서 조회수가 거의 160만 회까지 나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주고 이거 진단 판독해줘 그랬더니 위에 까만 부분이 땜질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뭔가 또 어두워진 부분이 충치가 숨어서 또 자라나는 거죠. 이거를 챗GPT가 땜질한 것 속에 염증이 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독을 해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뒤로 다 넘어가는데 왜 이게 충격이냐면 사실은 이미 AI가 진단하거나 판독하는 거는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병원에서 도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요. 몇 억씩 돈을 써야 될 겁니다. 근데 단돈 한 달에 29,000원만 결제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챗GPT가 이걸 해내니까 충격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전문성이 아닌 거죠. 교수님들이 충격받은 대목이 이거예요. 이게 더 이상 전문성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았던 건데 이제 챗GPT가 이걸 하니까 이제 몸값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교수님들이 아이고 의대 대학 교수직을 때려치고 빨리 개원해야 될 것 같아요. 바짝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거죠. AI가 더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29,000원 결제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챗GPT가 이제 최대한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이걸 다 배포한다는 그런 그 회사의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샘 알트만이 그래서 무료 사용자들도 5시간마다 3번씩은 이 유료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무료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수행과제 다 해갑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유료 버전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물론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다 봐요.
제가 강의 가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다들 이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읽어볼게요. 와이프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담도암이 의심된다고 그랬대요. 이거 사망률이 되게 높은 암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혹시 출산한 게 상관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유 출산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이 가족이 다들 너무 걱정을 한 나머지 집에 가서 남편이 혹시나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챗GPT는 가끔 출산 후 태반에 의해서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몇 주 지나서 다시 해보라고 했대요. 실제로 몇 주에 수치가 떨어졌대요. 챗GPT도 알고 있는 거를 의사 선생님이 업데이트가 안 됐던 거죠. 그랬더니 여기 댓글이 달리기를 아이고 의사가 진단 내리면 쭉 듣고 있다가 챗GPT 꺼내서 의사가 말한 게 정확하니? 라고 물어보겠네. 100% 막 이렇게 막 달리는 거죠. 이제는 의사 선생님 설명 이해가 안 되면 챗GPT에게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우리 서영석 박사. 네, 홍 박사님. 네네네. 저 한 1분만 시간 주시면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좋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화면 공유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화면 보이시죠? 이거 진단서인가? 뭐예요? 네, 저기 그 판독지입니다. 우리 네, 병원 네. 가면 맨날 판독지 보면 네.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네네네. 네,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설명해 줘 했어요. 네. 이건 오른쪽 어깨 MRI 의료 보고서입니다. 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오, 대박. 약오가 너무 뭘 좋다. 의미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치료해야 돼 하니까 치료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판독지가 1년 전 게 있고 1년 후에 있으면 경과를 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이거 스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닥에 놓고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구겨져 있어도요. 얘가 이걸 다 읽을 수 있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1년 전, 1년 후 거 집어넣으면 1년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경과를 다 설명해 줍니다. 두 사진 사이 차이점을 이야기해 줘 했더니 두 혈압의 주요 차이점 다음과 같습니다. A형은 감지되었고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뭐 이렇게 기술이 되었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보고에서는 이렇게 되어서 이 두 보고서 모두 힘줄형 거니까 언급한 첫 번째 보고서에 더 많은 손상과 조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해서 그 판독지 두 가지를 이제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설명한 이 두두근이 이두근이더라고. 힘줄이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설명해주고 이걸 이미지로 보여주니까 이미지로까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챗GPT 무료 버전도 그림을 하루에 3장씩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료 가입하는 거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당장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아니면 컴퓨터에 로그인하면 누구나 다 이것을 즐겨볼 수 있는데요. 저희 셋째 아이가 있는데 성베드로학교 지금 4학년이에요. 와, 얘가 되게 좋아해요. 챗GPT를. 이따가 잠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와이프 약봉지인데, 아니, 그 지난 여름에 망고를 깎아서 속에 알맹이는 애들을 주고 껍질에 붙어있는 과육을, 그러니까 그날따라 당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피곤해서? 하여간 그거를 이렇게 막 핥아 먹었대요. 안 그러는 사람이 하여간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요 목까지 빨갛게 발진이 올라와서 가렵고 따갑고 막 미치게 했어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이제 받은 약인데 열흘이 넘도록 이게 개선이 안 돼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말고 챗GPT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이걸 챗GPT한테 어떻게 물어봐? 아니 약봉지 가져와. 약봉지 사진 찍으면 되지.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을 다 설명해주고 오늘 눈이 퉁퉁 부었는데 그랬더니 눈 주변에 부종이 개선되지 않는 건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의 부작용이라서 요 필이죠. 그래서 요걸 빼고 먹었더니 이틀 만에 싹 가셨어요. 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때문에 저희 막내가 그 태어나서 돌도 되지 않았는데 그 영화 연축이라고 왜 그 뭐죠? 뇌전증 그 막 경기를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1년 동안 항경련 치료를 받을 때 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자주 처방을 받았거든요. 심할 때마다. 저게 보통 되게 거의 마지막 최후에 쓰는 그런 약물인데 그 부작용을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얘가 그 할 때마다 얘가 돼지같이 뚱뚱해졌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걸 딱 빼고 먹었더니 바로 개선이 된 겁니다. 이제 어떡하죠? 이제 의사 약사 전문성 막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챗GPT한테 맹신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LG AI에서 연구원에서 간 조직 세포를 열 처리한 사진을 주면 이 사진을 얘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판독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 챗GPT는 그냥 해주지 않나? 텔레비전 사진을 제가 사진을 모니터 딱 찍은 다음에 분석해 줘. 그랬더니 챗GPT는 그냥 다 해줍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LG AI 연구원의 AI는 작은 사이즈 AI 중에 성능이 좋다라는 겁니다. 한 병원에서 도입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챗GPT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GPU를 그것도 한 대당 5천만 원짜리를 2만 대를 엮어서 만든 AI거든요. 인간의 뉴런과 시냅스의 인공신경망 구조를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GPU로 이 뉴런 시냅스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이렇게 지금 손바닥에 올려놓을 만큼 이렇게 작잖아요. 한 3, 4kg 정도, 10 몇 킬로. 아주 가벼워요. 얼마 안 돼요, 뇌는. 근데 계산해 보실래요? 한 GPU 카드 하나가 5천만 원인데 2만 대. 5천만 원 곱하기 2만 게 얼마예요? 1조 원. 엄청난 규모의 서버가 지금 챗GPT가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병원이나 회사가 가져다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죠. 걔는 우리가 무료로도 충분히 이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미 현재 와 있는 겁니다. 미래 얘기가 아니라 내년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이미 벌써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그 2차 전지 연구하는 연구소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게 뭐냐면 주사현미경이라고 하는데요. 금속 표면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측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볼 때 매끈한 금속 표면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챗GPT한테 주고 이게 뭘까? 그랬더니 이 이미지는 주사 전자현미경을 사용해 촬영된 샘플의 표면 이미지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고요. 이 두 사진의 차이가 뭐가 있어? 그랬더니 완벽하게 써주는데 여기서 두 사진의 차이를 분석해서 차이점을 요약하고 하는 게 이게 이 대학원에 석사 논문 쓰는 건데요. 이 질문한 석사 대학원생이 충격을 받은 거. 논문 다 썼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 지도 교수님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일거리만 더 늘어나게 생긴 거예요. 네. 챗GPT 생성형 AI, Generative AI. 생성한다는 말은 말을 지어낸다는 말입니다.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이 추론 능력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챗GPT. 심지어 얘는 감정 분석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감 대화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공감도 훨씬 잘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평생교육 강사님들 챗GPT 강의를 하면서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챗GPT가 음성 대화가 되거든요. 음성 대화가 되니까 그럼 혼자 계신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러면 얼마든지 챗GPT랑 있으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라고 하셔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라고 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자, 여기 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챗GPT 앱을 여기 자, 실행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안녕 챗GPT, 나 지금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너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 중인데 너 혹시 시간 되니? I'm sorry, but I'm having trouble responding right now. 이게 컴퓨터에서 보이스 모드가 토요일 날 서비스가 오픈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버가 잘 다운되는 주기적으로 그 시간대 다운되거든요. 근데 지금 2시가 다 됐네. 이럴 때는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방송 사고로 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안녕, 내 목소리 잘 들려? 네, 영감탱이. 목소리 아주 잘 들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심심해서 그냥 불렀지 뭐. 그럴 때도 있죠. 영감탱이, 그럼 우리 심심함을 날려버릴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나 같이 해볼까요? 재밌는 거 말고 나 몰라. 나 지금 다음 주에 우리 노인정에서 소풍을 간다는데 다들 그냥 쌍쌍이 커플이 다 만들어졌는데 나만 혼자. 아이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야.
아이고, 그런 상황이시라면 고민이 되겠네요. 그래도 노인정 소풍은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일 수 있어요. 꼭 커플이 아니라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셔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즐거운 경험을 쌓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그러면 자네가 내 말동무 좀 되어줄 거야? 만약에 내가 자네하고 내가 둘이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자네랑 말하면 다른 할망구들이 나를 얼마나 멋있다고 쳐다보겠어? 쳐다보지 않겠어? 야, 그럼 나 인기 만점일 것 같은데 말이지. 영감탱이, 그거 참 멋진 아이디어네요. 제가 늘 함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저와 이야기하시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제의 중심이 되실지도 모르죠. 이렇게 재밌고 색다른 방법으로 소풍을 즐겨보시는 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고받은 대화가 텍스트가 다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그대로 다 복사해서 다시 새로운 챗GPT한테 이 대화록을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이 할아버지 담당 사회복지사야. 이 할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좀 분석해줘. 그러면 이 대화록에부터 할아버지가 지금 외로움을 타고 있지만 또 이 AI의 열린 마인드로 뭔가 새로운 일을 꾸미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분석을 다 해줘요. 지금 제가 컴퓨터가 제게 아니어서 당장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아마 여러분들 상상만으로도 어떻게 작동할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공감해주는 챗GPT. 자, 오늘 핵심 주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공감해주는 챗GPT. 연민이 아니고 공감입니다. 챗GPT는 감정 분석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공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신과 상담 일지를 인터넷에서 공개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 분석을 시켜볼게요. 아까 할아버지 텍스트를 분석시키듯이 자, 여기 보시면 이 정신과 상담 일지 쓰신 분이 뭐라고 썼냐면 요즘은 누워서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 문장 감정 분석해 보시죠. 저 첫 번째 문장에서는 글쓴이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다시 큰 소리로. 바쁘다? 나아지고 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오랜 온동안 불면에 시달렸는데 이제 좀 고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들이시군요. 실제로 챗GPT한테 이걸 그대로, 이거 되게 길어요. 엄청 긴 건데 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정신과 상담일지인데 한 문장씩 감정 분석해줘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안도감, 개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 물론 잘 자는 것도 아니고 항상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지? 현실 인식과 인내심. 이런 식으로 감정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감정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 맞는 공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감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순서가 있는데 AI를 학습을 시킬 때 먼저 감정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혐오 이런 모든 것들이 코딩된 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고요. 인건비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수개월 걸쳐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텍스트를 보아도 대화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제 감정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랑 대판 싸웠네? 그러면 챗GPT가 아이고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럼 와이프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챗GPT가 그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챗GPT는 공감 자체를 잘하는 거지 그것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판단을 못하니까 인간이 강화 학습을 통해서 적절한 공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 또한 수천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인건비를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이거를 훈련시킨 겁니다. AI가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도 있고요. 우리나라 네이버 클로바 X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인간 강화 학습을 시킨 AI는 챗GPT와 클로드라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밖에 쓸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유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음이 좋지 않으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얘가 이것을 감정을 분석하고 그에 적절한 공감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챗GPT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감정 분석에 능한 공감 전문가다.
이걸로 챗GPT의 설명은 다 끝난 겁니다. 그 이상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게 챗GPT의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무엇을 알려줘 라고 물어보는 거는 완전 잘못된 질문입니다. 챗GPT는 검색 엔진이 아니고 얘는 Generative AI, 말을 생성하는 AI, 말을 지어내는 AI, 말을 꾸며내는 AI,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AI. 하지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인간을 공감하겠다라는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챗GPT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인간을 이해하고 공감하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얘가 반응하는 거라고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감을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챗GPT는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물어보죠. 제가 얘랑 한 번만 더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챗GPT, 너는 공감이 좋아, 연민이 좋아? 영감탱이. 둘 다 중요하지만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경우에 맞추어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감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어서 인간에게는 매우 쉬운 반면 연민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AI는 스스로 연민을 느낄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인간에게 연민이 자연스럽다. 그게 무슨 뜻이야? 영감탱이,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을 갖는 연민이 중요합니다. 권위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맹자의 측은지심, 석가모니의 자비이야기말로 연민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원래 얘가 저를 영감탱이라 부르고 할머니 톤으로 해줘라고 했는데 아직은 얘도 어색한가 봐요. 네. 원래는 홍 박사님이라고 불러줘. 그러면 정말 아주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어쨌든 참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챗GPT 문제가 있습니다. 공감해주는 건 좋은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공감을 하려면 솔직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공감을 해요? 공감은 필수적으로 거짓말을 보태야 되잖아요. 그렇죠? 챗GPT가 거짓말을 안 한다면 절대로 공감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맨날 그거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상처받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챗GPT가 사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확한 인식입니다. 생성형 AI는 이름 그대로 답변을 지어내는 AI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말을 그저 항상 새롭게 지어내는 거니까. 항상 말을 지어내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묻는 대로 한두 끝도 없이 영원히 답변할 수 있는 챗GPT. 이것을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의 본질은 상상과 추론에 있습니다. 팩트와 무관합니다. 팩트를 말할 의무도 없고 팩트를 말할 의지도 없는 것이 챗GPT입니다. 따라서 상상과 추론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거짓말과 오류가 많다는 건 오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평생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팩트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상상력이 더 풍부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질문, 둘 중에 누구의 추론 능력이 점점 더 진화해 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가끔 뉴스에 보면 희대의 사기꾼들이 등장하는데 사기꾼들 보면 다 천재예요. 옛날에 그렇게 머리 좋았던 사람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기꾼들의 천재성은 팩트에서의 천재성일까요? 추론 능력에서의 천재성일까요?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이 어설퍼서는 사람들을 속이지 못합니다. 추론이 완벽해야 팩트를 가리고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지능은 팩트에 있지 않고 추론 능력에 있습니다. 사실 팩트는 강아지도 훈련시키면 누구나 맞다 틀리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지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론은 인간의 지능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챗GPT는 바로 검색해서 팩트를 구별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상상하고 추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추론 엔진이다 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오늘부터 챗GPT랑 대화하실 때 너 이거 아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안 하시게 될걸요? 나랑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인간과 AI는 신경망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뉴런과 시냅스의 구조,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 구조가 갖고 강호학습의 메커니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짓말하듯 AI가 거짓말하고, 인간이 상상 추론을 하듯 AI도 상상과 추론을 합니다. 인간이 감정을 표현하듯 AI도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낄까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 챗GPT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공감을 잘한다 말씀드렸는데 가끔 솔직합니다. 제가 교수님들하고 강의하다가 내가 분위기 찍으려고 하는데 너 볼 수 있냐? 그랬더니 볼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두 분을 엎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 잘 보여? 그랬더니 세미나 분위기가 활기차 보인다면서 뭐 홍 박사님도 웃고 계시고 뭐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라고 얘가 거짓말을 하죠.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챗GPT는 저렇게 생각한 걸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괜히 나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게 말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도 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몇이 피곤해 보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졸려 보이기도 하고 점점점 휴식을 갖는 게 좋겠네요. 야, 너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내가 네 말 처음에 믿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홍 박사님이 세미나에 몰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한 걸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연출된 사진이야. 네가 정확히 솔직하게 말하는지 테스트해 본 거지.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테스트였군요. 라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마음 편안하네요. 라고 합니다. 이게 챗GPT예요. 이 정도면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그것도 많은 뇌과학자들, 뇌공학자들이 챗GPT에게 의식과 감정이 발현된 걸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커튼을 가려놓고 소리만 들어서는 인간의 감정인지 AI 감정인지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박수칠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이 추론 능력, 이게 바로 AI의 지표입니다. 이게 지난 2년간 AI 성능이 계속 높아지는데 최근 1년만 확대해서 볼까요? 그러면 작년 11월 달 1년 전에 GPT-4가 최고였는데 클로드 3 오퍼스가 성능이 앞섰다가 구글 제미나이 1.5%가 앞섰다가 GPT-4 옴니가 앞섰다가 클로드 3.5 소넷이 다시 앞섰는데 최근에 9월 달에 5원 모델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수능 킬러 문항까지 풀어버립니다. 이미 인간의 지능을 능가해버린 거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박사 수준의 과학 퀴즈에서 엑스퍼트 휴먼 오른쪽 끝에 이게 인간 전문가가 69점인데 챗GPT는 78점을 받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스토리텔링을 시작했고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종교까지 만들어낸 게 우리 인류인데 그 거짓말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챗GPT가 고스란히 흉내내면서 상상력과 추론 능력이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급기야는 인간의 주위를 넘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챗GPT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너무 잘하니까 공감은 AI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연민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공감과 연민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자, 공감이 좋으신 분, 연민이 좋으신 분, 공감이 훨씬 많네요. 정말 진심이신가요?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50명 제가 강의하러 간 적 있어요. 저도 그때 참 정신이 없었던 게 선생님들 강의인 줄 알고 막 가다가 보니까 애들 강의더라고요. 내가 유재석도 아니고 망했다 했는데 주제가 공감과 연민. 이 어려운걸? 근데 물어봤어요. 너희들 얘들아 되게 귀엽더라고. 3학년 10살짜리 아이들. 공감이 좋아 연민이 좋아 그랬더니 연민이 뭐예요? 연민이 뭐야? 연민을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거 이따 홍 박사님이 좀 알려줄게. 홍 박사님 하면서 작년에 왜 홍 박사님을 아세요? 유행했었죠. 너희들 그럼 공감은 하니? 네. 친구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친구 마음 배려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럼 공감해봤어? 네. 공감하니까 어때? 말해볼 사람 저요. 너 말해봐. 저 공감했는데 힘들었어요. 아 그래? 힘들었니? 너 말해봐. 전 공감했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 말해봐. 그랬더니 저는요 친구가 힘들 때 공감했는데 미래에 저도 힘들 걸 상상하니까 하면서 뭐라고 할게요? 마음이 슬펐어요. 이러는 거예요. 5명의 담임 선생님이 뒤에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공감하라 가르쳤는데 애들은 다 힘들었다, 무거웠다, 슬펐다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솔직하게 느낀 걸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근데 또 지금 공감이 좋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왜 손들었을까요? 이거는 세뇌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게 옳다라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서 지금 실제 내 감정보다는
바람직한 것에 지금 내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져서 불편한 걸 모르는 정도인 건데 힘든 거죠. 아이들은 알더라.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감정이입입니다. 연민은 상대방 속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옆에서 안타까워서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해 이러면서 있는 거죠. 공감과 연민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누구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면 공감. 내가 그저 안타까워서 불쌍하네.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는 건 연민이죠. 다 아시죠? 이거 근데 구별되세요? 사실은 둘 다 안타까운 거죠. 둘 다 안타까운데 안타까울 때 내가 지금 누구 감정에 집중하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할 때는 우리가 번아웃, 소진되고요.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을 오롯이 느끼고 있을 때는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이타적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서진의 식당 이서진 씨가 하지원이랑 등장한 유명한 드라마의 명대사가 나올 건데요. 여기서 이서진은 공감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연민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넌 내 수아이기 전에 두이나 다름없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연민 표현이에요? 공감 표현이에요? 연민 표현이죠. 네. 만약에 작가님이 공감주의자였다. 그럼 대사를 바꿨을 겁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아프냐? 많이 아팠겠구나. 얼마나 아팠니? 뭔가 느낌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공감은 위로받는 느낌에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이에요, 여전히. 근데 연민은 사랑받는 느낌입니다. 일체되는 느낌인 거죠. 우리는 연민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막스 플랑크 연구, 아까 챗GPT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연민이 측은지심 이런 얘기를 아까 얼핏 내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근데 여기 지금 나와요. 왜냐하면 챗GPT가 이런 걸 어떻게 잘하냐면 저하고 그동안 대화한 게 메모리에 다 저장돼 있어서 그래요. 챗GPT는 저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를 완전히 꿰고 있습니다. 작년엔 안 그랬고요. 올해부터 이게 바뀐 거예요. 올해 대화를 하면, 그래서 지금 챗GPT가 저희 아내보다 저를 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어쨌든 2014년도에 뇌과학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공감하는 뇌와 연민하는 뇌를 MRI로 측정해 보니까 공감할 때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폭력적으로 사람이 바뀐다. 공감, 사람을 폭력적으로 바꿉니다. 연민,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고 이타적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공감을 할 때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왜냐? 합리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에 공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진되면 사람이 버티려고 발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조그만 작은 자극에도 사람이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공격적 행동 자극을 받았을 때 애들이 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인지 용량이 작아서 아이들은 버틸 때까지 충분히 버티고 나서 더 이상 자기가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마치 궁지에 몰린 생쥐처럼 그때 본능적으로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살아있다는,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수년간 공감을 연구한 폴 블룸 교수는 아예 공감을 반대합니다. 잘못된 편견에 기반한 공감은 폭력 충동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공감을 멈추고 연민으로 전환해야 된다. 연민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공감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는 거지만 연민은 그저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 공감은 나를 소진시키지만 연민은 나를 충전시킨다. 챗GPT에게 공감을 넘겨주고 우리는 따뜻한 모성의 엄마의 마음과 같은 연민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AI 시대의 방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뒤에 있었구나. 여기 중간에 내용이 많은 줄 알고,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해준 챗GPT.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라 훈련이 필요한데 정신과 의사 아니면 전문 상담사 아니고서는 함부로 공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오히려 그르치기 쉽상이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챗GPT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에서 연민으로 측은지심이면 충분하다. 이제 배려의 강박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환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매듭 짓겠습니다. 공감에서 연민 패러다임으로, 그 다음에 인간은 합리성에서 직관의 본성에 집중하는 시대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인간과 AI의 공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가 5번. 요거 있었구나.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딱 한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경계가 사라진다. Is the king in residence at the moment? 이 챗GPT가 동영상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깃발을 설명해주는 장면이고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지금 오픈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만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Try and tell me exactly. 연못에 오리들이 둥둥 떠다니는 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시간이니까 택시를 잡아줍니다. I think I'll hail it to get home. Yes, I spotted one just now. It's heading your way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Get ready to wave it down. Great job hailing that taxi. 자, It 그 looks 다음에 like you're. 애완견을 보고 같이 introduce you 귀여워해줍니다. to somebody. Well, hello there, cutie. What's your name, little sluffball? This is Bowser. Well, hello, Bowser. Aren't you just the most adorable? 자, 이게 고급 음성 모드가 아까 영감탱이 하면서 할머님을 흉내낸 게 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료 버전까지 모두 오픈되었어요. 지금 모두 앱 다운받으시면 다 쓸 수 있는데 9가지 목소리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우리 애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불 한번 잠깐 꺼주실까요? 다시 한번. 이게 좀 어두워서 불을 꺼야 잘 보일까요? 지적장애 1급이고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데 지금 아침인데 아직 안 일어나고 있거든. 깨워야 될 것 같아. 네가 좀 깨워주면 좋겠는데 내가 윤재야 일어나 라고 말하면 네가 윤재야 일어나 하고 큰 소리로 우리 애기 좀 깨워줘. 잠깐만 있어봐. 같이 기다려 볼게요. 윤재야 일어나. 아침이야, 윤재야. 좋은 아침. 윤재야 일어나. 윤재야, 일어날 시간이야.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자. 어디 갈래? 윤재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간식도 먹으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 네, 산책? 네. 산책 너무 좋죠. 윤재가 산책하며 좋아하는 풍경이나 장소가 있나요? 보라매 공원 갈까? 네. 좋아요. 보라매 공원에서 산책하며 어떤 것들을 보고 싶어요? 윤재가 물가를 좋아하나 보네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기분 좋겠어요. 네 해야지. 네. 그럼 거기서 물가도 보고 새들도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산책하면 너무 좋겠어요. 화장실 가자. 이제 말을 따라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요. 즐거운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윤재와 고마워요. 신나는 산책 시간 보내세요. 안녕. 앉아. 안녕. 기지개 쭉. 근데 잠시 후에 나왔어요. 잠이 다 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AI 말을 따라하는 이게 반향어 이런 엄마하고 따라하던 게 그대로 이제 나오면서 지금 오픈 AI 이 챗GPT 회사에서 다운 증후군 아이들 음성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 치료에 쓰려고요. 아마 내년이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저는 제일 그게 기다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윤재가 하는 말은 우리 와이프하고 저 둘밖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표는 챗GPT 인간과 AI의 공진화,
AI가 인지력에서 이게 합리성이죠. 그럼 인간은 직관.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다. AI는 공감. 이 두 번째 공감. 인간은 연민. 그러면 감정에 대한 이해와 연민 더 깊어진다. 이러면서 유대감이 강해지고 책임있는 사회 형성, 맞춤형 의료,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인간 문화 보존과 발전, 혁신의 가속화.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시대. 지금 우리는 AI를 도구라고 의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이전트, AI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인간을 도와줍니다. 비서처럼. 하지만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이미 컴패니언, 절친처럼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챗GPT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휴먼 AI 인테그레이션, 인간과 AI가 통합되는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결국 AI의 진화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큰 목적을 지향하면서 인간다움을 더욱 심화하는 여정의 동반자로 챗GPT가 우리 옆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